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4차 시 수업을 하게 됐네요. 자, 1차 시 때 오리엔테이션 했고, 2차 시 때 기온과 인간생활과의 관계, 그리고 3차 시 때는 강수와 지형이 인간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갖고 공부했습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자연재해가 과연 인간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는 것인데, 그거 앞에 48쪽에 창의와 융합이라는 활동하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뤄보고 그 다음 이제 자연재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48쪽을 준비해 주셔야겠죠? 자, 준비됐으면 한번 보도록 하죠. 벼농사와 인간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면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쌀의 재배 지역과 재배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죠. 먼저 세계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세계 지도에 빨간색의 점을 콕콕콕콕 찍어놨는데, 이런 곳에 빨간색의 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자, 이런 곳에 빨간색 점이 굉장히 많다. 바로 이 지역이 쌀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점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지도, 이런 지도를 갖다가 우리는 점지도 또는 점으로 묘사했다 해서 점묘도, 이런 형태의 말을 사용해 줍니다. 지금 이 지도는 점으로 표현한 그런 지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빨간 점이 많은 지역을 일단 눈여겨보면서 그 아래 주요 쌀 생산국에서 순서가 쭉 나오고 있죠. 자, 제일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여기에 있는 중국이죠. 자, 우리나라를 일단 한번 표시해 놓을까요? 우리나라 또 빨간색이 충분히 찍힐 수 있는 나라인데, 나라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점을 많이 찍을 수는 없겠죠. 자, 중국이 얘가 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인도가 2등으로 되어 있죠. 3등은 어딘가요? 요 아래 섬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 섬나라, 여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얘가 3등이죠. 이 나라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4등은 어딘가요? 방글라데시, 여기에 있는 나라죠. 4등. 5등은 베트남, 6등은 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여기에 있고 타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기에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또는 미얀마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벼농사, 쌀의 생산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곳이 왜 벼를 많이 재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자료일의 조건입니다. 재배 조건이 나오고 있죠. 재배 조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쌀을 많이 재배하는 거기 타이 방콕의 기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후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기후 그래프를 만들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쪽 축에는 기온을 표시해 주고 있죠. 기온을 갖다가 요 정도에서 0도, 10도, 20도, 30도 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축에는 강수량을 표현해 주고 있죠. 강수량을 한 400까지 표현해 줬네요. 요 정도가 400, 100, 200, 300, 400mm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월별로 표현해 준 지도입니다. 이 아래축이 월을 표현해 주고 있죠. 1월, 2월, 3월 해서 12월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기온을 갖다가 월별로 1월달 기온은 20 몇 도, 2월달 또 몇 도, 3월달 몇 도, 4월달 몇 도, 이런 식으로 각 달을 정해놓고 그 달을 연결한 선이 바로 기온을 표현해주는 선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파란색 막대기로 이렇게 강수량을 표현해주고 있죠. 3월의 강수량, 4월의 강수량, 5월의 강수량, 6월,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수량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6월, 7월달의 강수량은 굉장히 많죠. 이걸 보면서 과연 별을 재배하는 지역의 특징이 어떤 게 나타난지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열대기후의 조건은 가장 추운 달, 최한월의 기온이 18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20도, 그러면 18도를 선생님이 그려보죠. 여기에 18도 선입니다. 18도 선보다 이 방콕의 기후는, 방콕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방콕의 기후는 전부 높은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후는 무슨 기후? 열대 기후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지금 이 지역은 열대 기후입니다. 기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강수량을 갖고 보니까 대부분 강수량이 200mm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요 12월이라든가 1, 2월 쪽은 강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적을 때는 길지는 않지만 짧은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건기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케페네 구분에서는 열대 우림과 열대 사바나 두 개만 구분했는데, 이곳은 사바나에 비해서 더 건기가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때는 계절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쾌페네 기후구분의 확장된 변형 기후구분 중에 요즘에는 종종 쓰고 있는 AM, 열대 계절풍 몬순기후란 얘기를 써주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기후는 열대 계절풍 기후 지역입니다. 물론 몬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벼농사는 저런 지역에서 잘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벼농사가 잘 되는 기후는 성장기 때 최소 기온이 18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자랄 때는 18도 이상. 우리나라 한여름은 이 기온을 맞춰주고 있죠. 그리고 강수량 연 1000mm, 1년에 1000mm 이상 이렇게 와주는 게 벼농사에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걸 묶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성장기에 기온이 높고 그리고 강수량이 많은 습윤한 고온 다습한 기후 조건이 벼를 재배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아래는 벼농사가 잘 발달되어 있는 타이에 짜오프라야 강 주변의 경관을 표현해 줬고요. 자료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가기 전에 쌀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대표적인 작물이 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웃고만 있지 말고, 자, 무엇이다? 밀이다. 쌀과 밀. 지금 우리는 쌀과
밀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공부가 이루어지어야겠죠. 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기에 상당히 밀과 쌀을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유리한 작물 같아요? 쌀이 유리하죠. 왜? 쌀은 쌀 껍질만 살짝 벗겨서 바로 익히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밀은 껍질을 벗겨서 바로 익혀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2차 가공을 하죠. 껍질을 벗긴 것을 밀가루로 만들고 그 밀가루 만든 것을 갖고 2차 국수라든가 빵이라든가 등등등을 만들어 먹죠. 그래서 먹기에는 얘가 유리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 쌀 재배가 온통 여러 군데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까 여러분이 봤듯이 이 근처만 잘 되고 있어요. 다른 곳은 대부분 식량작물로 밀을 재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얘는 기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밀은 얘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서늘한 지역. 얘는 성장기, 성숙기 때만 15도 정도 이상만 되면 충분히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서늘한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수량도 적게는 한 300mm, 350mm 정도부터 750mm 정도 연이죠.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 그런 작물입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지역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유럽 지역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시베리아의 조금 남쪽 지역이라든가 중국의 북쪽 지역이라든가 미국의 대부분 지역, 캐나다의 남쪽 지역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 지역이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지역들,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비슷한 데에 주로 재배가 되죠. 벼 재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료 2로 가겠습니다. 벼농사와 정치란 말이 나오죠. 내용을 한번 보죠. 청동기 시대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식량 생산을 증대해야 된다. 그냥 처음에는 벼도 지금 우리가 벼를 재배하는 곳은 어디라고 얘기해요? 쌀 재배하는 곳은 논이죠. 그러나 아직도 종종 밭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수확이 훨씬 적어요. 그 증산하는 방법으로 물을 사용한 게 벼농사인데 그래서 논을 갖다가 한자로 쓰면 재밌어요. 논은 우리가 이렇게 재배하는 걸 수전이라고 얘기해요. 논을. 물 숫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물 숫자. 이건 다 알죠. 자, 요거 밭전자예요. 밭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다. 이 말 두 개 합쳐놓은 게 밭 위에 무엇이 있다? 물이 있다. 요게 답자예요. 요 답이 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이 이때부터 가능해져 갖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계속 봅니다. 벼농사는 논을 만들어 물을 대는 작업이나 김매기, 벼 베기 등 여러 사람의 협업이 필요하다. 거기 협업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는 말이죠. 얘는 무엇이 필요한? 대표적으로 어느 때? 모내기 할 때. 그리고 물을 댈 때. 물을 댈 때. 또 하나는 수확할 때. 이럴 때 많은 무엇이 필요하다?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 바로 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벼농사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래갖고 마을 공동체,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두레라든가 향약이라든가 게라든가 이런 게 이런 쪽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특히 수로와 저수지 관계시설을 건설할 때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아까 얘기한 요 관계를 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해. 너희들 다 나와! 이랬을 때 모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안 나오면 그냥 탁탁. 이런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고대 국가에서는 이렇게 노동력을 황제라든가 임금이 불러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을 다스리는 치수, 그것도 한자말이죠. 다스린다. 무엇을? 물을 다스린다. 이걸 잘해야만 훌륭한 임금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치수가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자 왕의 업적이었다. 그 아래는 베트남의 실제 가족들이 하고 있는 벼농사를 사진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료 3 보도록 합니다. 벼농사와 지역경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여기가 미국이죠. 아까 주로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 곳? 밀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죠. 그 가운데 여기가 사실은 빨간색이 조금 찍혀 있어요. 저건 캘리포니아 아닙니다. 여기 북미에서 제일 긴 강, 미시시피강의 하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시시피 주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벼농사가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눈 밝은 분들은 빨간색 점이 한 서너 개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갖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캘리포니아는 여기와 비슷한 기후예요. 여기 어디 여기 선생님 지금 빗금 치고 있는 요 지역과 비슷해. 요 지역 기억나나요? 요 지역. 여기가 바로 지중해식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요 지역과 요 지역이 기후가 거의 같습니다. 지중해 기후 생각나요? 여름철은 상당히 더운데 겨울철은 아니죠. 여름철은 더운데 무엇이 오질 않아? 비가 오지 않아. 아까 봤던 벼의 재배지권. 더운데 무엇이 많이 와야 돼? 비가 많이 와야 돼. 불행히도 지중해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대신 물을 댈 수 있다면 벼농사 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은 반드시 관계가 잘 돼야 돼. 그렇다면 지중해 연안도 벼재배가 잘 돼. 실제 지중해 연안에서 에스파냐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곳에는 쌀을 이용한 요리가 꽤 많아요. 늘 물을 얻을 수 있는 커다란 강 옆에서는 벼농사를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요 이탈리아라든가 에스파냐라든가 여기 이집트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갖고 있는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자, 요 지역 특징을 다시 여기서는 설명해 주고 있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중해성 기후다. 캘리포니아와 지중해성 기후를 연결시켜야 되죠. 벼농사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왜?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 지역이 미국의 대표적인 쌀 생산 지역이 되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여름에 일사량이 매우 풍부함으로 관계시설만 잘 갖추면 최적의 벼 생산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강하다. 게다가 미국은 정책적으로 수출용 벼 생산을 장려하죠. 카로스라고 하는 그런 쌀이 있어. 그래서 벼 재배 농가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 쌀값이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개방하면 미국 쌀이 와장창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개방 못하죠.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미국은 현재 세계 쌀 수출국의 랭킹 5위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도 한때는 쌀 수입국이었는데 이제 다수학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냄으로 인해서 지금은 수출국이 됐습니다. 왜 타이,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수출국인데 미국이 5위에 해당됩니다. 자, 옆에는 비행기로 벽시와 제초제를 뿌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사입니다. 아이고, 침 넘어가네요. 음식 문화네요. 첫 번째, 베트남의 쌀국수. 무엇이라고 많이 부르죠? 포 이렇게 많이 부르죠. 어떤 사람은 퍼 이렇게도 불러요. 쌀국수입니다. 가끔 먹기는 하는데 선생님은 고수 냄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다른 것들 그냥 곁들여갖고 고수는 좀 빼고 이렇게 먹는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먹을 만은 하겠죠. 쌀이 주재료입니다. 중국의 볶음밥이 나와 있고 일본의 초밥, 회를 떠서 거기다가 생선을 얹어 놓은 거죠. 일본 요리는 사실 좀 그래요. 무식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애당초. 그 일본 요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거 선생님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 애들은 지네끼리 뭉쳐갖고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가 그렇게 썩 발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가운데 급하게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습관이 미리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밥을 상당히 적게 그만큼 이제 농산물의 양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이제 생선들은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생선을 먹는, 회를 먹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그곳 자연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작은 밥의 양과 그리고 거기에 생선을 얹어서 먹는 그런 문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일어나고 또 칼쌈을 싹 해야겠죠. 그런 자연 상태가 그곳의 문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아래 질문에 답을 넣도록 하죠. 파악 1. 자료 1을 보고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상위 6개 국가 어느 대륙에 분포하는지 말해보자. 다 말할 수 있죠. 이거 어느 대륙이야? 넓게 얘기하면 무엇? 아시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절풍이분. 위치를 같이 집어넣어 준다면 여기 동부, 여기 동남부, 여기 남부아시아입니다. 계절풍이 부는 동남아시아 이러면 대단히 훌륭한 답이 되겠죠. 기후 구분을 할 때는 열대와 온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분석 문제네요. 쌀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의 자연 조건과 사회 조건 분석해 보자. 다 공부됐네. 자연 조건 이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장기, 이런 기온, 강수량, 이런 강수량.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고온다습한 기후죠. 두 번째 질문은 사회 조건입니다. 무엇이 많이 필요하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끝.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뭐 협업 얘기를 좀 집어넣어도 되고요. 세 번째 문제. 자료 1을 보고 벼농사가 동아시아 지역에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죠. 아까 임금 얘기했죠? 치수 얘기했죠? 노동력이 풍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가, 정치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4.
자료 3을 보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벼농사 발달한 자연 조건과 사회 조건을 정리해 이것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요거는 자료 3을 그냥 읽어서 옮겨준 겁니다. 자, 이 지역 조건, 기온은 높아서 재배하기에 유리하나 강수량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아 관계를 해서 벼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 농사 지은 쌀은 수출한다. 이런 걸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생긴 소득은 그곳의 농부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소득 증대를 주는 거죠. 다섯 번째, 그 빈 접시에 우리나라 쌀, 어떤 것과 관계가 있나요? 쌀을 이용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 뭐 안 먹어? 밥 먹잖아, 밥. 쌀밥. 밥 먹기 싫어. 밥을 막 익게 봐. 뭐가 될까? 떡. 거기다가 고기 국물에다 가래떡 뽑아갖고 집어넣고, 우리나라 설날. 그래, 떡국. 밥알을 삭힌다 그러나? 엿질금도 갖고. 그럼 뭐 맛있는 음료 되잖아. 뭐 막걸리? 자식. 막걸리도 맞아. 막걸리도 맞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뭐야? 그렇죠. 식혜. 이런 것들 전부 쌀을 이용해서 나오는 그런 음식 문화라고 봐줄 수가 있겠지. 막걸리 너무 좋아하지 마라. 자, 넘어갑시다. 50쪽입니다.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이죠. 이제 자연재해와 인간의 삶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쭉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 내용이에요. 책 봅니다. 책 봐요. 그래. 기후, 지형 등 자연 환경 요소들이 인간의 안정적 생활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는 현상.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같이 밑줄 그으면서 보자. 첫 줄에 기후, 지형 등의 자연 환경 요소들이 밑줄. 그 아랫줄 피해를 주는 현상을 자연재해 밑줄. 그럼 자연재해의 뜻이 나왔죠. 자연재해를 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기상이 원인이 되고 있는, 기상이 원인이 되고 있는 자연재해와, 또 하나는 지질적인 것,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가로를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네요. 자연재해를 크게 분포하면 홍수 앞에서 가로 여세요. 홍수 앞에서 가로. 폭설, 가뭄 뒤에서 가로 닫고, 그리고 기상재해 이렇게 밑줄 그어놓죠. 그 다음은 화산활동 앞에서 또 가로 열고, 지진, 지진의 쓰나미 뒤에서 가로 닫고, 그리고 지질 또는 지형에 관련한 재해 밑줄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재해를 둘로 구분해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재해는 많죠. 며칠 전에 막 따뜻해지다가 벼랑간 추워진 때가 있죠. 우린 그런 걸 갖다 특별히 꽃 피는 것을 샘내서 오는 추위라고 얘기해요. 이름하여 그래, 꽃샘추위. 이것도 재해예요. 싹이 틀려다가 개가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무슨 피해? 냉해라고 표현하죠. 이런 거 외에도 봄철에 먼지가 쫙 낀 날들 있죠. 무슨 현상? 황사현상.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설이라든가, 설이는 추워서 벼랑간 생기는 그런 현상이니까 냉해를 있게 하죠.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내려오기도 하죠. 우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피해가 됩니다.
아주 재수없는 사람 번개 맞아서 죽는다고 그랬죠. 하늘에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겠지. 자,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인간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먼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죠. 그거 인명과 재산상에 큰 피해 미치고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는 농경지 산업시설 가로로 묶죠. 농경지 산업시설 가로로 묶고 생산 공간에 피해를 줍니다. 생산 공간 밑줄. 다음 주택 가로로 묶고 생활 공간에 훼손 밑줄 그어놓고요. 자연재해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거기 경제에다 밑줄 그어놓죠. 반면에 건물 앞에서 가로 열죠. 건물과 도로, 항만시설, 통신장비 뒤에서 가로 닫죠. 이런 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얘도 파괴됩니다. 사회기반시설 파괴 밑줄 그어놓으세요. 요즘 약자로 SOC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그 사회기반시설 또는 간접자본 소관에는 상하수도 같은 것 거기 안 써있죠? 또 안 써있는 것 중에 다리, 교량 그리고 철도, 공항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추가해 넣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이 하나 제공되고 있죠. 이탈리아의 폼페이 유적입니다. 화산 때문에 나타난 피해죠. 우리나라는 사실 화산 때문에 이런 큰 피해를 입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51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아래 그 푸른색으로 있는 자료 1, 2는 조금 이따 보고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입니다. 자연재해는 기후 지형과 관련해 나타남으로 대부분 특정 지역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거 밑줄거세요. 특정 지역에 반복적.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방법으로 재해 대비했는데 이런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앞에 그러나 다음 가로엽니다.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 조치와 방어 시설물 구축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대책 수립 뒤에서 가로닫죠. 우리가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화입니다. 당연히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옆에 헌법 34조, 35조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나라가 있죠. 물론 잘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그 못하는 나라들을 역량이 잘 갖춰진 나라가 도와주는 게 요즘 국가적 윤리 이런 거로 우리는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거기 쭉 써 있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개별 국가가 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선생님이 참고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는 과연 자연재해 피해가 어떤 것들이 제일 큰가? 제일 큰 게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의 피해가 제일 큽니다. 얘가 1등이에요. 그 다음 비가 많이 와서 오는 피해. 얘가 2등입니다. 세 번째 피해가 대설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세계는 1등이 비가 많이 와서 나타나는 피해. 얘네들은 홍수라고 그냥 표현해 줬어요. 얘가 1등이고요.
두 번에 따로 폭풍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세 번째 많은 것은 우리나라엔 전혀 안 나타나는 무엇일까? 그래요. 지진 피해가 세 번째로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더워서 나타나는 피해, 폭염 피해, 이런 순서대로 세 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 참고로 얘기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순서의 마지막입니다.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러면서 첫 번째, 무엇이 불어오고 있다? 태풍이 불어오고 있다. 차바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태풍의 기본적 개념이 두 번째 줄에 써 있습니다.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에요. 여기를 보실까요? 여기가 태평양 연안의 열대 지역입니다. 이렇게 전부 빨간색이니까 이번에는 파란색. 여기가 태평양 연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열대에서 발생한 돌아다니는 이동성 저기압, 강한 저기압. 얘가 태풍입니다. 얘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태풍입니다. 얼마나 바람의 강도가 커야 되느냐는 두 번째 줄에 있죠. 초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다 밑줄 그어놓고 그 윗줄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열대 저기압 밑줄 그어놓으세요. 열대 저기압. 얘가 태풍이야. 물론 전 세계는 태풍 유사한 열대 저기압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미국에 있는 것 알죠?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나오면 또 보고. 자, 얘가 준 피해가 그 다음 쭉 나오는데요. 하루에 300mm 이상 내렸다고 돼 있고, 오른쪽 라인 보니까 주민 피해 있죠. 공장 피해 줬죠. 그런 것만 톡톡 밑줄 한 번씩 거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주민 대피시켰다. 공장 침수됐다. 세 번째 줄에는 도로 침수됐다. 네 번째 줄 제방 무너졌다. 그리고 농경지 침수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은 그 아래 문제 1번과 2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또 하나 재미난 거. 태풍이 이렇게 전향력을 받아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다행히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중국 쪽에 가서 소멸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쫓아오다가 우리나라 쪽을 이렇게 관통하면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요. 더 많이 휘어져 갖고 이렇게 일본 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피해가 좀 더 적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이 태풍. 태풍은 물론 가운데 중심이 있고요. 태풍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더 강한 태풍인가 아닌가를 얘기해 주죠. 중위도 지역에서는 이 태풍이 가는 방향에 오른쪽 방향은 자연스럽게 전향력으로 인한 이런 바람이 같이 갑니다. 따라서 이 바람과 태풍의 방향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바람이 강해집니다. 이쪽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위험 반경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쪽은 반대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태풍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 방향과 반대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쪽은 비교적 여기보다는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을 가항 방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항해를 할 수 있는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으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피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일본이 큰 거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기예보 보다가 태풍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입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자료 2는 지진 피해와 대응에 대한 얘기죠. 거기 몇몇 나라가 나오고 있네요. 가 주요 지진과 사망자 수 둘을 비교해 주란 얘기야. 칠레 콘셉시온과 아이티를 비교해 줬습니다. 칠레 콘셉시온, 칠레는 남미 요 지역에 있는 나라죠. 요 색깔이죠. 여기 빨간색 요 지역입니다. 안데 산맥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또 하나가 어디죠? 아이티죠. 아이티는 여기에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자메이카 있는 요 서인도지대입니다. 얘네 둘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피해가 훨씬 커요. 아이티가 크죠. 규모는 누가 컸어요? 거기 규모 8.8, 7.0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리터 규모를 얘기해 주는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강한 거야. 당연히 누가 강해? 칠레가 강했죠. 그런데 피해가 적었어. 왜일까를 한번 생각해 주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칠레가 아이티에 비해서는 대비를 잘했어요. 대비가 잘 됐다. 건물 같은 것, 이런 것들 내진 설계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이번엔 같은 일본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마모토와 고베입니다. 역시 강한 건 어느 거예요? 구마모토가 강하죠. 그런데 고베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대신 인구 밀도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인구 밀도가 당연히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는 있겠지만 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같은 일본이니까 그냥 일본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죠. 그냥 이렇게 꽝 해요. 근데 일본의 구마모토는 제일 아래에 있는 섬, 규슈에 있는 섬입니다. 규슈라는 섬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고베는 육지 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적으니까 좀 더 고베가 이렇게 있을 때 원래 고베 지역입니다. 이 앞을 간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시가지가 늘어난 거야. 따라서 간척한 곳은 상당히 지반이 어떻다? 약하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건물 같은 것들이 더 잘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큰 거예요. 인구 밀도도 높았지만. 옆에는 재미난 사진 두 개가 있죠. 베란다에 유리창이 없어요. 그리고 시옷자 모양의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 이제 답은 다 우리가 고를 수가 있었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달라. 고베에서는 구마모토와 비교했을 때 많은 인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간척지 지역이었다라는 것 하나 정도만 더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2번, 나의 각 사례가 지진 피해를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보고 우리나라에서 지진 피해를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조사해보자. 기본적으로 우리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피훈련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주 강한 게 현재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기껏해야 아까 우리가 봤던 리터 규모에서 5 정도 수준까지밖에 안 나타났는데 언제 더 강한 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도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의 노력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자연재해 실질적인 자료를 한번 훑어본 다음에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